지금 제 곁에서 곤히 잠든 아들 서준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가끔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지옥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으니까요. 그 지옥의 문을 열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천사의 미소를 한 여자였습니다. 모든 일은 제 아들 서준이가 5년간 닫아두었던 마음을 겨우 열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 며느리였던 하윤이를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떠나보낸 후 서준이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아들은 그저 숨만 쉬는 껍데기처럼 변해갔죠. 아침이면 텅 빈 눈으로 출근했고 저녁이면 말없이 현관을 들어와 밥상에 앉았습니다. 밥을 입으로 가져가는지 코로 가져가는지 모를 정도로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남편마저 암으로 제 곁을 떠나고 이 넓은 집에 아들과 저 단둘만 남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절벽 끝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등 떠밀다시피 결혼정보회사에 아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아들도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는 제 모습을 보고는 마지못해 따랐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채아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는 채아 씨는 처음 만난 날부터 참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예쁘기보다는 맑은 샘물처럼 깊고 고요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녀는 서준이의 아픔을 마치 제 일처럼 들어주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처럼 섣부른 위로를 건네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그저 서준이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서준이가 하윤이 이야기를 할 때면 함께 눈시울을 붉혀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채아 씨에게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채아 씨는 저에게도 참 살가웠습니다. 주말이면 저희 집에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제가 딸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꼭 친딸처럼 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서준이 생일날 새벽이었어요. 현관문이 울려나가 보니 커다란 냄비를 든 채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오늘 진짜 주인공은 서준 씨 낳아주신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제게 딸을 보내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죽은 하윤이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채아 씨를 완전히 제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제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백화점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채아 씨의 오빠들도 함께 나왔죠. 자신을 경찰 간부라고 소개한 첫째 강혁 씨는 듬직하고 과묵했고 IT 사업을 한다는 둘째 도윤 씨는 유머러스하고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듯한 사람들이 우리 아들의 처남이 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든든하고 기뻤습니다. 완벽한 가족이 새로 생기는 기분이었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남루한 행색의 한 남자가 뛰쳐나와 다짜고짜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술에 취한 듯 퀭한 눈, 며칠은 좋게 감지하는 듯 떡진 머리카락. 저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그 여자는 사람 목숨 파먹고 사는 거머리라고. 남자의 눈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원한과 절망이 뒤섞인 섬뜩한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죠. 모두가 얼어붙은 그 순간 채아 씨의 오빠 강혁 씨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남자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악하는 비명과 함께 남자의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남자를 제압하는 강혁 씨의 움직임은 경찰이 범인을 다루는 기술이라기엔 지나치게 거칠고 무자비했습니다. 마치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려는 듯 남자의 목을 무릎으로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남자를 끌고 갔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채아 씨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다가와 떨리는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예전에 저희 스튜디오 근처에서 행패 부리던 사람인데 저한테 앙심을 품었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와 도윤 씨도 제 옆에서 저를 진정시키며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의 소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끌려가면서까지 저를 향해 필사적으로 무언가 더 말하려던 남자의 눈빛, 그리고 그 남자의 입을 막으려던 강혁 씨의 섬뜩할 정도로 신속했던 폭력. 무엇보다 그 모든 소동 속에서 제가 얼핏 보았던 채아 씨의 표정, 놀람과 공포에 질려있던 그 얼굴 아래로 아주 찰나의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냉정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절규가 사람 목숨 파먹고 사는 거머리라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계속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애써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저 불미스러운 해프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안개처럼 제 주변을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채아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서준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 의심은 죄책감으로 변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아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못된 시어머니가 되려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백화점에서 본 강혁 씨의 모습은 평범한 경찰 간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을 제압하는 동작이라기보다는 원한이 있는 상대를 짓밟는 듯한 폭력성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아들 몰래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틀렸다면 깨끗하게 마음을 접고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강혁 씨가 말했던 경찰서의 민원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경의 목소리에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저기 수사과의 강혁 경감님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서의 강혁이라는 이름의 간부님은 안 계시는데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름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 경찰서에는 강혁이라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아니라고?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그 남루한 남자의 절규, 강혁 씨의 과격한 행동,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경찰 간부라는 직업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면서 무언가 거대하고 불길한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섣불리 말했다가는 사랑에 빠진 아들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채아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 그녀가 경계하게 만들 수도 있었죠. 저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선 그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진짜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경찰 사칭은 분명 큰 죄일 테니 제보를 하는 형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작정 그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가서 얼마 전 백화점에서 경찰 간부를 사칭하는 사람을 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한 베테랑 형사님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경찰이라고 사칭한 남자, 그리고 그에게 제압당했던 남자까지요. 제 이야기를 듣던 형사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백화점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고 제게 연락처를 받아갔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 채아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고 서준이는 매일같이 행복한 얼굴로 웨딩홀이며 신혼여행지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행복이 만약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내 아들은 또다시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형사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백화점 CCTV와 주변 탐문을 통해 그 남루한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김진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몇 년 전 폐업한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님의 다음 말은 제 심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이 김진태라는 분 아드님과 결혼할 유채아 씨의 전 시아버지입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전 시아버지라고? 그렇다면 그가 외쳤던 말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형사님은 김진태 씨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진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지치고 쇠약했지만 백화점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허름한 동네의 한 다방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다방 문을 열고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김진태 씨와 그의 옆에는 초췌하지만 단정한 모습의 아내가 함께였습니다. 제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태 씨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들 그 여자와 결혼하고 딱 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현우가 얼마나 밝고 건강한 아이였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여자가, 유채아라는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사망진단서, 보험금 지급 내역서, 그리고 아들 명의의 모든 재산이 유채아에게 상속되었다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직전 모든 재산과 보험금 수령인을 아내인 유채아 앞으로 변경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유채아가 아니에요. 오수진입니다. 저희가 사람을 써서 알아봤어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의 돈과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김진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후 며느리의 행적을 수소문했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수년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법적인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백화점에서 아들을 죽인 그 악마가 버젓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성을 잃었던 것이라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치밀하고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다음 목표가 바로 제 아들 서준이었습니다. 다방을 나서는 제 다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솜을 채운 인형의 다리처럼 흐물거렸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김진태 씨 부부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쥔 제 손은 차갑게 식어 감각조차 없었죠. 오수진. 그 낯선 이름이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계속해서 내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아들 서준이를 지켜야 한다. 그 여자는, 오수진이라는 그 여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 영혼까지 잠식한 뒤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음으로 내모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독리가 제 아들의 목덜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리가 풀려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서준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지금 어디니? 당장 집으로 좀 와줄래?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가 얼마나 다급하고 갈라졌는지 아들은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지만 저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으니 빨리 오기나 하라고 재촉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퇴근길에 곧장 달려온 듯 서준이가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식탁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아 김진태 씨 부부에게서 받은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방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채아 씨의 진짜 이름이 오수진이라는 것, 그녀의 오빠라는 강혁 씨가 가짜 경찰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의문사한 전남편이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서준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들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잘못하신 거겠죠? 채아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아들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반응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준 사람이 그런 끔찍한 괴물일 리 없다고 당연히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서류들을 아들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렴. 이건 그분의 아들 사망진단서고 이건 보험금 지급 내역이야. 전부 채아, 아니 오수진이라는 여자 앞으로 되어 있어. 서준이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저더러 사람 좀 만나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겨우 마음 열고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왜 이제 와서 제 행복을 망가뜨리려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다 믿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5년 만에 찾아온 행복이라는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거짓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게 등을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들이 채아 씨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제 전화를 받는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온기가 사라지고 의무감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채아 씨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대신 아들은 주말이면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채아 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겠지요. 저는 그 여자가 제 아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아들을 잃은 전 시부모님이 자신을 오해하고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제가 그들의 말에 넘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겠지요. 그 여자는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제게서 완벽하게 고립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적은 제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아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들을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귀가한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고 싶다고. 채아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자신이 옆에서 빨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설득하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진태 씨 부부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 사이에는 그들이 흥신소를 통해 얻었다는 오수진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잡한 보고서가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로 해서 믿지 않는다면 아들이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싸울 준비가 된 어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흥신소 보고서를 손전등 불빛에 비춰보며 몇 번이고 되짚어 읽었습니다. 내용은 조잡하고 두서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몇 가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오수진이 과거에 다른 이름으로 활동했다는 정황, 그리고 그녀가 주로 드나들던 몇몇 장소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들이 코웃음 치며 던져버릴, 그저 떠도는 소문에 불과한 것들이었죠. 저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결심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지난번에 저를 도와주었던 그 형사님이 있는 경찰서였습니다. 다시 만난 형사님은 제 얼굴에 드리운 비장함을 금세 알아차린 듯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씨 부부에게 들은 모든 것, 그리고 아들이 이미 그 여자의 말에 넘어가 저를 믿지 않는 상황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님, 제 아들을 구해주세요.
이대로 두면 김진태 씨 아들처럼 될지도 몰라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형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저희가 먼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살인 혐의는 심증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들이 사기꾼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잡는 겁니다. 그는 저들이 경찰을 사칭한 것부터가 중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그 가짜 오빠들이라는 강혁과 도윤의 신원부터 확실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것만이라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저는 곧장 김진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만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적을 앞에 둔 동지였죠. 저는 형사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씨 부부의 눈에도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자료를 제게 아낌없이 넘겨주었습니다. 오수진이 과거에 살았던 동네,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김진태 씨 부부의 비밀스러운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간다고 둘러대고 며칠간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수진의 과거 행적이 남아있는 낡은 도시로 향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이사를 다닌 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의 오래된 부동산, 미용실, 세탁소를 샅샅이 뒤지며 오수진이라는 여자를 아는지 혹은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지만 며칠간의 끈질긴 탐문 끝에 한 낡은 미용실에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미용실 원장님은 오수진의 사진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이 여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저기 언덕 위 빌라에 살았지. 남자랑 같이 살았는데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빚더미에 앉아서 야반도주했잖아. 이 여자도 그 직후에 사라졌고 동네에서는 이 여자가 남자 돈 다 빼돌려서 튄 거라고 소문이 파다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진태 씨 아들 이전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남자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이미 오래전 일이라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오수진의 범죄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던 날 저녁 차 안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를 도와주던 형사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강혁과 도윤이라는 남자들 신원 파악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형제도 아닐 뿐더러 본명도 그게 아닙니다. 둘 다 사기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전문 사기꾼들입니다. 지금은 다른 사건으로 수백 가지 내려져 있는 상태고요. 순간 눈앞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요. 가짜 경찰, 가짜 사업가.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기단이었습니다. 저는 형사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김진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제 아들 서준이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증거를 보고도 아들은 과연 오수진의 말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수없이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 정도로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고 아들의 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 든 보이지 않는 증거의 무게를 실감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걸음걸이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 뒤에 대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잠깐만 앉아보렴. 엄마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못해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하는 짜증과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다시 찾아갔던 일, 그리고 김진태 씨 부부와 함께 오수진의 과거를 추적했던 일까지요. 아들은 팔짱을 낀 채 시큰둥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성 없는 소설을 듣는 사람처럼요. 이야기를 마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주시던 형사님께 연락이 왔어. 채아 씨 오빠라는 그 두 사람, 강혁 씨와 도윤 씨에 대해서요. 그제야 아들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형제도 아닐 뿐더러 이름도 전부 가짜였어. 본명은 따로 있고 둘 다 사기 전과가 여러 개 있는 전문 사기꾼들이라고 하더구나. 심지어 지금은 다른 사건으로 수백 가지 내려져 있는 상태래.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혼란과 충격, 그리고 희미한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엄마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들을 듣고 오시는 거예요? 흥신소라도 쓰셨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지만 제 입에서 나온 수배라는 단어의 무게를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떠도는 소문이나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야. 경찰이 공권력이 직접 확인해 준 사실이야, 서준아.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던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다시 걸쳐 입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채아 씨한테 가서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그 오빠라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지 제 귀로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사랑에 눈먼 어리석은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폭풍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스스로가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아주 조금은 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믿었습니다. 제 아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깊은 사랑에 빠졌어도 명백한 거짓 앞에서는 결국 진실의 편에 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기다림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간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는 소리와 벽식의 초침이 한 칸씩 무겁게 넘어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의미 없이 휴대폰 화면만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온전히 제 아들이 스스로 부딪히고 깨져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에서는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오수진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라면 어떡할까? 아들의 추궁에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들겠지요. 제게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이 오해라고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아들을 붙잡고 애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마음 약한 내 아들은 또다시 그 거짓 연기에 속아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제 앞에 나타나 제게 망상에 빠진 늙은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새벽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차갑게 죄어왔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 사기꾼 오빠들이라는 자들이 아들을 해코지한 건 아닐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이 거대한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대려던 순간 현관문 쪽에서 희미하게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경쾌하게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몇 번이나 헛돌며 쇠가 긁히는 소리, 그리고 아주 천천히 힘겹게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아니, 그건 제 아들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서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아들은 아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너지듯 스르르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온몸에서 느껴지는 깊은 절망과 상실감이 제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곁에 조용히 앉아 아들이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텅 빈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안도감과 함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안도감, 그리고 제 아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오빠들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여자의 눈빛이 변하더군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마른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차갑고 낯선 사람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알던 채아 씨는 처음부터 세상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저는 말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담요를 가져와 아들의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미동도 없이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옆에 다시 앉아 차갑게 식어 있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의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모든 것이 부서지고 망가진 뒤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치워야 할지, 그리고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아들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게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아들의 온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대한 충격과 배신감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지만 우리 집의 시간은 여전히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수프를 끓였지만 아들은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식탁의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죠. 저는 아들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병가를 냈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잠을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 3번 방문 앞에 밥상을 차려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밥상은 거의 그대로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믿음,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들까지 모든 것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마른 수건을 개고 있는데 아들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와서 앉더니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그날 밤 채아 씨를 찾아갔을 때의 일을 아주 힘겹게 단어 하나하나를 꺼내놓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채아 씨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로 아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차마 바로 본론을 꺼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어요. 그러다 겨우 용기를 내어 오빠들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강혁 씨와 도윤 씨가 경찰에 수배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그 순간 채아 씨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늘 따뜻한 온기가 감돌던 그 눈빛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유리구슬처럼 차갑고 딱딱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놀라거나 당황하는 대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고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건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스파이가 자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는 듯한 그런 무미건조한 목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알려주셨나 보네. 역시 보통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말에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것은 단 한 점도 섞여 있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모든 것을 망쳐버린 저에 대한 비웃음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요. 그는 어떻게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보다 제 아들이 겪었을 그 절망감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들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다른 것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단한 마치 잘 벼려진 칼날 같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 아니, 오수진이라는 그 여자가 김진태 아저씨 아들에게 했던 짓, 그리고 나에게 하려던 짓, 그냥 덮어둘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아들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분노와 결심이 아들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이유가 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침묵과 절망이 아닌 차가운 긴장감과 뜨거운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은 아들의 모습은 예전의 그 반듯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부드럽고 선한 눈빛 대신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 같은 빛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냥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모든 것을 파헤쳐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저를 도와주던 형사님과 김진태 씨 부부를 우리 집으로 모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들처럼 비장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고 오수진이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형사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 정도 배짱이라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아마 자신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사기죄는 입증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돈을 빌려간 뒤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살인 혐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김진태 씨는 주먹으로 무릎을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형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를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접근했던 목적은 결국 돈입니다.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제 재산을 노렸던 거겠죠. 아직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직 미련을 갖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들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다시 오수진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와 달라고 매달리는 연기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그렇게 그녀를 안심시킨 뒤 그들이 다시 작업을 시작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서두르자며 혼인신고를 재촉하거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순간을 포착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형사님은 아들의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방법이라고, 자칫하면 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가 그 미끼가 되겠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무기 삼아 괴물과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위험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오수진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애절한 문자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아들의 진심을 떠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그녀의 집과 스튜디오 근처를 서성이며 마치 폐인처럼 망가진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오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잠깐 보자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아들의 차에는 형사님이 미리 설치해둔 작은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형사님 그리고 김진태 씨는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카페 창가에 아들과 오수진이 마주 앉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아들의 애처로운 표정과 그런 아들을 차가운 눈으로 관찰하는 듯한 오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이 무사하기를. 그리고 저 악마의 가면을 벗길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차 안의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카페 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위험한 줄타기에 첫 발이 내디뎌진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와 형사님, 김진태 씨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 서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수진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없이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저 차가운 무표정 자체가 제게는 거대한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요? 오수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아들은 그녀가 떠난 자리에 한참 동안이나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형사님이 제 어깨를 가만히 누르며 제지했습니다.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얼마 후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차에 돌아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고개를 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아들의 말에 따르면 오수진은 아들의 어떤 애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머니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매달렸지만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관찰할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딱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서준 씨,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 말의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어머니인 저를 버리고 자신을 완벽하게 믿고 따른다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돈 혹은 결혼과 관련된 법적인 문서 같은 것이겠지요. 형사님은 차 안에 설치했던 녹음기를 회수해 들어보았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수진은 시종일관 아들의 말을 듣기만 했을 뿐 자신들의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영리한 상대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오수진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짧은 문자로 아직도 어머니 그늘 아래 있느냐는 식으로 아들을 떠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완전히 자신들의 통제 아래 들어올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수배 중인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언제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해버릴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김진태 씨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저 역시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와 형사님 그리고 김진태 씨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며칠간 무언가 깊이 고심한 듯 아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더 강력한 미끼를 던져야 합니다. 아들은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오수진에게 주겠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요. 형사님이 기겁하며 말했습니다. 서준 씨, 제정신입니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돈을 받고 그대로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괜찮습니다. 그 돈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그 돈은 그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진태 아저씨 아드님의 목숨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의 눈은 김진태 씨를 향해 있었습니다. 김진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희생을 막기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실제로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든 통장을 들고 오수진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내 진심이야. 너에게 내 모든 걸 줄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줘. 이번에는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내일 저녁 7시 늘 보던 레스토랑에서 봐요. 드디어 그들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모든 감각이 비현실적으로 고요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제가 차려준 아침을 묵묵히 먹었습니다. 밥을 넘기는 아들의 목을 대가 유난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보며 저는 아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대한 긴장감을 속으로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저와 아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앞둔 전사의 비장함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오자 형사님과 경찰들이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작전 본부로 변했습니다. 형사님은 아들의 셔츠 단추에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부착하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일러주었습니다. 서준 씨,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우리는 저들이 돈을 요구하고 받아가는 장면, 그 자체만 명확하게 녹화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저희가 바로 진입할 겁니다. 주변에 저희 팀원들이 손님으로 위장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마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어깨를 한번 힘주어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와 형사님 그리고 김진태 씨는 레스토랑이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건물에 마련된 감시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각종 모니터와 통신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형사님이 헤드셋을 끼고 모니터를 주시하자 곧 아들의 셔츠 단추 카메라가 보내오는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의 익숙한 내부 그리고 창가 자리에 홀로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습니다. 약속 시간 정각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들어온 것은 오수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양옆으로 가짜 오빠들이었던 강혁과 도윤이 마치 보디가드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내부를 훑어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들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오수진은 아들의 맞은편에, 두 남자는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들은 완벽하게 포위된 모양새였습니다. 헤드셋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오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준비해간 통장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내 진심이야. 당신 사업에 보탰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들의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강혁과 도윤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나는 것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수진은 서류를 바로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빤히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로 정말 어머님과 끝낼 수 있겠어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어 오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한테 없는 사람입니다. 제겐 당신밖에 없어요. 그 순간 오수진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형사님이 무전기에 대고 진입 준비를 외치려는 찰나 오수진이 서류를 집는 대신
자신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확대하자 서류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보험 수익자란에는 선명하게 오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준 씨.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야죠. 여기에 사인해요. 그럼 당신의 모든 걸 믿어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차 안에 있던 우리 모두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예비였습니다. 김진태 씨 아들에게 했던 짓을 제 아들에게도 똑같이 하려던 그 끔찍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형사님이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진입.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레스토랑 곳곳에 손님처럼 앉아있던 형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레스토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세 사람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강혁이 의자를 집어들고 저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형사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오수진은 조금도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형사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창밖에 우리 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입모양으로 무언가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레스토랑 주변을 가득 메웠던 소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번쩍이던 경광등 불빛이 사라진 거리에는 축축한 밤 공기와 어색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경찰 통제선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담요를 두른 채 형사님의 질문에 담담히 대답하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저는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현장 조사가 끝나고 아들이 우리 차로 돌아왔을 때 아들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안도감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길고 험한 산을 넘은 뒤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씨는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눈물만 훔쳤습니다. 아들은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허탈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차가 멈추자 김진태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아들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묻혔을 거라면서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김진태 씨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위로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외투를 벗어 소파에 던지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고 쫓기는 긴장감은 없었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상처의 흔적은 집안 곳곳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서준 씨. 일단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용기 덕분에 희대의 사기단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수진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다툼이었고 보험 계약은 서로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서준 씨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고요. 역시나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떠나며 저를 향해 입모양으로 말하던 그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소름 끼치는 미소와 함께 그녀는 이미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와 녹취만으로도 사기 및 살인 예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경찰서 조사실이라는 밀실이 아닌 모든 것이 공개되는 법정이라는 더 차갑고 지독한 싸움터에서 다시 그 여자의 미소와 마주해야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2잔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자 아들은 어느새 소파에 깊게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은 너무나 지쳐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찻잔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어떤 싸움이 남아있든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잠이 깼습니다. 밤사이 아들을 지켜보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얇은 담요 한 장이 제 어깨에 덮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찻잔을 앞에 둔 채 창밖의 회색빛 새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제와는 또 다른 감정이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제의 아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전사였다면 오늘의 아들은 전쟁이 끝난 폐허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일어난 것을 본 아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분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꿈을 꾼 것 같아요. 아주 길고 끔찍한 꿈을요. 아들은 그렇게 나지막이 말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옆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형사님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절차의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했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와 잉크 냄새가 가득한 조사실에 앉아 있으니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사는 아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저는 조사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온 아들의 얼굴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답하고 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은 끔찍했던 기억들을 강제로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시키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제 차례가 되어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님은 제게 녹음된 아들의 진술을 들려주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점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과 깊은 상처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오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된 과정,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배신감까지.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아들이 얼마나 깊이 그 여자를 믿고 사랑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고 클지도요. 조사를 마치고 나오자 형사님이 저희를 잠시 자신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수진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서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모든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한 어머님의 집착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자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마 재판은 아주 지독한 감정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저쪽은 서준 씨를 사랑에 버림받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여성을 모함하는 파렴치한으로 어머님을 아들에게 집착하는 비정상적인 어머니로 몰아갈 겁니다.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 저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의 말은 우리에게 다가올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증거와 증거가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핥히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진태 씨 부부가 작은 반찬통들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저희가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김진태 씨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싸온 반찬들을 그릇에 옮겨 담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거의 넘기지 못하는 제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그날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 희미하게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의 싸움이 될 거라는 형사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 곁에는 이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의 첫걸음을 이제 막 뗀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뎌지게 만들 뿐이라는 말을 그때처럼 실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수진 일당이 체포된 후 몇 주가 흘렀습니다. 우리 집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고 저 역시 장을 보고 집안을 돌보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일 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을 모두 거절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언가에 집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책상에 앉아 꺼진 컴퓨터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곤 했죠. 저는 아들이 지금 산산조각난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힘겹게 다시 맞춰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서부터가 진실이었고 어디까지가 거짓이었는지 그 경계를 찾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고요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더니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굳어진 표정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다가가자 제 눈에도 그 기사의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사업가와 집착하는 연인, 비극적 사랑의 진실은?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는 교묘하게 편집된 이야기의 결정체였습니다. 오수진은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선 자수성 가형 사업가로, 제 아들 서준이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안정한 연인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의 연애에 병적으로 집착하며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비정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오수진 측 변호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이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을 아들에게 집착하는 어머니가 침소봉대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건넸던 생명보험 계약서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로맨틱한 증표였으며 이것이 살인 예비라는 끔찍한 누명으로 돌아왔다고요. 기사를 읽는 내내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형사님이 말했던 감정적인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이 아닌 세상의 여론이라는 더 큰 법정에서 먼저 우리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기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수치심과 무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 현실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형사님과 김진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진태 씨는 신문지를 구겨 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지만 형사님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들의 전략이죠.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재판부에도 영향을 주려는 겁니다. 이런 식의 흠집 내기는 재판 내내 계속될 겁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들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까? 아들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카로운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거짓으로 여론을 만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진실로 맞서야 합니다. 형사님은 수사 과정에서 오수진 일당에게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몇 명 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진태 씨처럼 법적인 싸움을 이어갈 여력이 없거나 혹은 수치심 때문에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용기를 내어준다면 오수진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 숨어있는 진실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아들의 텅 비었던 눈에 다시금 차가운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을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그리고 진실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거실은 더 이상 슬픔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죠. 식탁 위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과 법률 서적, 그리고 형사님이 몰래 건네준 몇 장의 서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가져와 식탁 한쪽에 자리를 잡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검색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퍼즐에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맞추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님이 건네준 서류에는 이름과 오래된 주소, 그리고 간단한 인적 사항이 적힌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 오수진과 금전적으로 얽혔다가 좋지 않게 끝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지만 참고인으로 조사는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3사람 모두 피해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분들을 만나 설득해야 했습니다. 오수진이 단순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남성들을 파멸시켜 온 범죄자라는 것을 증명해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아들은 밤을 새워 그들의 현재 거주지를 추적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과거 자료들을 조합해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법적인 대응 논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김진태 씨가 직접 그분들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상처받은 얼굴을 또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는 것은 그분들에게도 아들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최민식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다가 3년 전 갑자기 부도를 내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한참 뒤에야 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남자의 얼굴은 기록에 있던 사진보다 훨씬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분을 밝히고 오수진의 이름을 꺼내자마자 남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돌아가시오. 할 말 없소. 그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문틈으로 신문 기사를 밀어 넣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피해자입니다. 이 기사를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여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최민식 씨는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기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빠르게 기사 제목을 훑는 동안 옆에 서 있던 김진태 씨가 아주 낮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최민식 씨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 싸움이었다고 저희 아들을 이상한 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당하신 고통, 저희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저 여자를 그냥 두면 저희 아들 같은 사람이 또 나올 겁니다. 아니, 이미 나왔습니다. 김진태 씨의 시선이 저와 제 아들이 있는 쪽을 향했습니다. 최민식 씨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닫으려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볕이 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는 술병과 먼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수진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는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어떻게 전 재산을 내어주었는지, 그리고 돈이 사라진 뒤 어떻게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려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버림받았는지, 그의 이야기는 김진태 씨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제 아들의 이야기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텅 빈 눈으로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세상 사람들은 속은 놈이 바보라고 하지, 속인 년을 욕하지 않소?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그 여자가 괴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선생님, 혼자서는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최민식 씨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압박하지 않고 연락처만 남긴 채 조용히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분명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온 것이니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수진의 변호사 과거에도 비슷한 성범죄나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들을 무죄로 만든 경력이 여러 번 있어요. 여론을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아들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적의 전략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낯선 번호였습니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 최민식이요. 내가 뭘 도우면 되겠소? 그 순간 저와 아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똑같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최민식 씨의 전화 한 통은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또 다른 용기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최민식 씨와 함께 나머지 2명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닌 같은 아픔을 겪은 3사람이 마주 앉자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젊은 나이에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가 오수진에게 빠져 모든 것을 잃고 지방으로 낙향해 부모님 농사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아내와 사별한 뒤 외로움을 파고든 오수진에게 넘어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던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수치심과 자책감 때문에, 그리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씨의 눈물과 최민식 씨의 담담한 고백, 그리고 제가 들려주는 제 아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저 여자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우리의 고통은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만 저 여자의 범죄는 계속되는 겁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3사람 모두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던 날, 우리는 작은 식당에 모여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의 어색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름 없는 동지들의 출정식과도 같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형사님을 통해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인들의 등장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인 간의 사기 사건이 아니라 여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을 입증할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첫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하게 제 팔을 잡아주는 아들이 있었고 뒤에는 김진태 시부부와 새로운 증인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수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오수진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쪽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이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오만함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와 변호사의 날 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오수진의 변호사는 예상대로 제 아들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까지 한 집착남으로 저를 아들을 과보호하는 비정상적인 어머니로 몰아갔습니다. 방청석에서 간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제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새로운 증인들을 차례로 호명했을 때 법정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식 씨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 아들의 이야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핑계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모든 책임을 남자에게 떠넘기고 사라지는 패턴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증인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방청석의 수군거림은 놀라움과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오수진의 변호사는 증인들의 과거 채무 관계나 개인적인 약점을 들추며 그들의 증언을 깎아내리려 애썼지만 여러 사람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범죄의 패턴 앞에서는 그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앉아있던 오수진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은 남자들을 노려보며 아주 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제 아들 서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조금도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오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 레스토랑에서의 일까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처벌하기 위해 섰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었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제 어리석음을 벌하기 위해 섰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고인석의 오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의 가장 약한 마음을 이용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이 과연 사랑 싸움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지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들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 길고 아픈 싸움을 통해 상처를 넘어 더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마지막 심판뿐이었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리던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는 안도감과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제 안에서 위태롭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들은 두 손을 굳게 깍지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그날따라 유난히 많은 사람들로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언론의 자극적인 기사를 보고 온 구경꾼들이겠지요.
우리는 묵묵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피고인들이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의를 입은 오수진은 그 사이 더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독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오만한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재판장이 들어서고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멎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 역시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재판장이 잠시 판결문에서 눈을 떼고 피고인석을 향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오수진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을 이용 피해자들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재산과 인생을 파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피해자 김현우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명백하고 피해자 이서준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 한 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이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에 피고인 오수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김진태 씨의 아내가 아들의 낡은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태 씨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눈앞이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피고인석에서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해. 이건 전부 저것들이 꾸민 짓이야. 오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가면이 완벽하게 벗겨져 내렸습니다. 천사의 미소도 냉정한 오만함도 사라진 자리에는 추악한 분노와 발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도관들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끔찍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 악에 바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이 길고 지독했던 싸움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우리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완벽하게 지워주지는 못했지만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듯 아주 천천히 우리를 아물게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작은 시민단체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예전에 반도 되지 않았지만 아들의 얼굴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에서 아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가 멈춘 곳은 첫 며느리였던 하윤이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작은 비석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던 아들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엄마.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한 온기로 바꿀 줄 아는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아들과 제 어깨 위로 고요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모든 것이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상처의 흔적은 남아있을지언정 분명 새롭고 빛나는 길이 펼쳐져 있을 것이었습니다.